이번 주부터 제 채널에 새롭게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책 추천 쇼츠예요. 이 소설은 외설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2주에 걸쳐서 59, 60권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을 읽고 왔습니다. 저는 로렌스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가 논란의 작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설 논란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의 작품이 정말 외설적으로 느껴지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긴 작품을 썼을 때는 긴 호흡과 계획으로 꼭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만약 외설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게 이 작품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또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뭘지 제가 직접 감상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 채널에 새롭게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책 추천 쇼츠예요. 이 쇼츠를 기획하게 된 건 책의 자세한 리뷰를 듣기 전에 이 책은 어떤 책을 찾는 사람에게 맞춤인지 간단한 소개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60권에 도달한 지금에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아무쪼록 책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민음사TV에서 세문전 독서 모임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 아세요? 첫 작품으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다뤘는데 거기서 오프닝 질문으로 이런 걸 묻더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봤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정리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리뷰 끝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는 1885년 영국 노팅엄셔주의 탄광지대인 이스트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 않은 문맹이었고 어머니는 청교도 집안 출신의 교사였다고 해요. 로렌스는 3남 2녀 중 넷째 아이였습니다. 무식한 남편을 경멸했던 어머니는 모든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특히 셋째 형 어니스트가 죽자 로렌스에게 집착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해요. 가난하긴 했어도 어머니가 워낙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중산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1898년에 장학생으로 노팅엄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의료기구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1906년에는 노팅엄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진학했고요. 여기서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1908년부터 런던 남부 데이비슨 로우드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로렌스의 연인들 이야기입니다. 로렌스는 16살부터 어머니 친구의 딸 제시 체인버스와 약 10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왜 헤어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와 결별한 후 얼마 안 돼요. 원래 알고 지내던 루이 버로우즈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 해 버로우즈와 파혼했어요. 로렌스는 29이던 1914년 대학 시절 은사의 아내였던 6살 연상 프리다 위클리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적을 가진 아내와 자유롭게 다니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로렌스의 데뷔작은 1910년에 잉글리시 리뷰즈에 발표한 흰 공작입니다. 아들과 연인은 1913년에 나온 그의 두 번째 소설이에요. 표현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상당 분량 삭제된 채 출판되었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무삭제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두 권은 바로 그 무삭제판을 번역한 거죠. 같은 해 시집 연시도 출판되었고 또 다른 논란작 무지개가 19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출간 즉시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 외에 남녀관계 윤리 문제에 천착한 사랑하는 여인들, 길 잃은 소녀, 아론의 지팡이, 캥거루, 시집 새, 짐승, 꽃, 아스텍 문명에 매료돼서 쓴 날개 돋친 뱀이 있습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면서 쓴 작품인데요. 역시 외설 시비에 걸려 미국에서는 1959년, 영국에서는 1960년이 되어서야 무삭제판이 출판되었습니다. 로렌스는 화가로도 활동했다고 하죠. 1929년 런던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외설이라는 이유로 그림 13점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참 일관되네요. 로렌스는 1930년 불과 45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59, 60권 아들과 연인, 85, 86권 채털리 부인의 연인, 135, 136권 무지개로 로렌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권짜리지만 플롯과 설정이 크게 복잡한 편이 아닙니다. 먼저 작품에 대한 간단 소개 후에 다음 3포인트로 리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설의 외설 논란에 대해,
두 번째는 이 소설의 탁월함에 대해, 세 번째는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영국의 한 탄광 마을입니다. 모렐 부부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소설이 외설 논란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도덕이란 뜻의 영어, 모럴이었습니다. 모렐이 흔히 쓰이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렐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곰보버섯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소설 전반부는 얘기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성향이 비슷한 부부가 많나요? 반대인 부부가 많나요? 제 주변에는 유독 반대 성향을 가진 부부들이 많거든요. 갈등 때문에 반대적 성향이 부각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부부 역시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터 모렐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충동적 성향이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10살부터 탄광일을 한 사람입니다. 거침이 없겠죠. 춤과 술을 좋아하고 허세 빼면 시체예요. 반대로 모렐 부인은 차분한 성격의 전통 있는 상인 집안 출신입니다. 지적이고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 도덕적 기준이 높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윌리엄, 애니, 폴, 아서 이렇게 3남 1녀를 두었는데 남편을 증오하는 모렐 부인은 아이들에게 집착합니다. 아이들 역시 희생자로 보이는 엄마와만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를 미워해요. 1부는 이렇게 모렐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죠. 그러다 모렐 부인이 가장 의지했던 장남 윌리엄이 사망하고 2부부터는 폴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펼쳐져요. 어머니와의 관계뿐 아니라 젊은 연인들의 관계가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이 소설은 외설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렌스의 다른 소설은 몰라도 이 소설은 그다지 외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죠. 문학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성적인 표현들은 그 자체로 소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설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보면 오이디푸스 왕이 제기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현대적으로 소화한 수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친상간의 내용인가 했었죠. 아들과 연인이란 제목이 아들이면서 연인이란 의미인가? 이 소설은 영어 제목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Sons and Lovers거든요. 어머니와 아들들 간의 관계, 또 여러 연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었어요. 표현의 수위가 높다는 부분은 폴과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2권 중반 이후부터 나옵니다. 물론 아들들과 어머니의 애착관계가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해요. 이건 효자를 넘어 어머니를 숭배하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죠. 특히 폭군 같은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들들은 어머니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내 아서는 좀 덜하지만 장남 윌리엄, 차남 폴은 어머니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무척이나 가슴 아파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보상해주고 싶어하는 심리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강한 끈에 매여 있는 것을 짐스럽게 여길 때도 있거든요. 이 소설이 외설적인 소설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 19금, 가능하다면 25금 정도로 권장 연령을 설정하고 싶기는 합니다. 표현의 수위도 수위지만 가족관계, 그보다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미묘한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묘한 관계요? 네,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마무리에서 제가 이 뒤를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소설은 문체가 훌륭하고 섬세한 감정이 잘 묘사된 작품인가 봅니다. 그중 하나에는 격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른 하나는 글쎄 점점점입니다. 먼저 저는 이 소설의 문체가 특별히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밀도가 높지 않고 쭉쭉 읽히는 편인데요. 발췌문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밑줄 그은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편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건 번역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의 번역투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직역투라고 해야 할까요? 성문 종합영어 번역을 읽는 듯한, 주 배경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묘사도 상당 부분 나오는데요. 그 묘사도 큰 감흥을 일으키는 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뭔가? 바로 감정 묘사, 심리 묘사 부분이에요. 로렌스의 작품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일 거라고 확신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관계는 크게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즉 가족 관계와 연인들 사이에서의 관계죠. 그 관계들 속에서의 미묘한 갈등과 심리 묘사가 정말 탁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법하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 막연했던 생각과 감정,
그것을 파고들어 표현해냈달까요? 이런 심리 묘사는 특히 자의식이 강한 폴을 통해 자주 표현됩니다. 그러나 폴의 내면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한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부모 세대의 심리, 자녀 세대의 심리,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가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환멸 같은 경우 저는 아모스 오즈가 나의 미카엘에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감정, 지옥 같은 가정, 그 안에서 아이들이 겪는 불안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모래 가족이 특정한 가족이긴 하지만 특별한 가족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의 폭이 큽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육체적 본능과 정신적 사랑의 불일치, 그 혼란스러운 심리가 또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를 이토록 치열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이 그가 실제로 고민하고 겪었던 일들의 바탕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이 소설은 로렌스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앞서 작가 소개에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전적인 요소가 꽤 많이 반영된 소설이에요. 작가가 투영된 인물은 바로 폴이죠. 아버지가 광부고 어머니가 교사 출신의 지적인 여성이었다는 것. 가난한 환경, 고등학교 졸업 후 의료기기 공장 사무원으로 들어간 것. 그림을 잘 그린 것. 형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 다 실제 로렌스의 이야기입니다. 연인 관계도 매우 비슷해요. 소설에서는 폴이 16살부터 20대 중반까지 미리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로렌스도 16살부터 20대 중반까지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 파혼하고 6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죠. 이 두 여인은 소설 속 클라라를 또 연상케 해요. 주목할 것은 초기작에 들어가는 이 소설 이후로도 로렌스는 끈질기게 성의 본질이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로렌스라는 작가에 대해 꽤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착하는 주제가 다른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고 발전될까 궁금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을 딱 한 사람만 고르라면 역시 작가가 투영된 폴이겠죠.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닫는 것도 역시 폴입니다. 이 소설은 1, 2부에 걸쳐 총 1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 14장의 제목이 해방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그 장에서 폴은 미리엄과도 클라라와도 결별합니다. 또 어머니 모렐 부인이 병으로 사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작가는 해방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마지막 15장의 제목은 버려진 자입니다. 과연 폴은 삶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끈 떨어진 뒤움박처럼 뿌리 뽑힌 식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속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 죽음으로 향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하며 결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순간 벙찐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버려진 자라는 제목과도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 소설이 결국 폴의 홀로서기와 성숙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책 시다르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폴은 내적 방랑을 하고 젊은 육체의 본능을 겪은 끝에 한 세계를 깨뜨리고 보다 성숙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통 어떤 부분에서든 호감이 가는 인물을 원픽 인물로 정하는데요. 참, 이 소설에서는 딱히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폴로 정했습니다. 그림을 도대체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림 구경 좀 하고 싶어서요. 이 책을 마무리한 한 단어는 예속되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동사로 책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예속된다는 단어를 단순한 집합 관계가 아니라 어떤 화학적 결합 관계, 엄청난 영향력이 생겨서 끊기가 어려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속되는 관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가족이겠죠.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폴이 한 말 중에 그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나타낸 것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대하고 치열한 그런 거야. 미리엄은 폴의 그 말을 열정의 불로 행하는 일종의 세례로 이해하더라고요. 폴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엄과 클라라와의 관계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예속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사실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어머니에게 집착하게 되었죠. 살면서 어떤 관계에 예속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폴이 클라라에게 했던 이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랑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를 줘야 해요. 예속과 자유는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예속 관계다.
다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정의가 꽤 마음에 듭니다. 다음 책은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 제목만 들어도 시원하고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네요. 동양적 미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전경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읽는 일본 소설인데 모래의 여자와는 180도 다른 느낌이네요. 짧은 소설입니다. 읽고 오시면 리뷰가 더 재밌을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